네, 반갑습니다. 수사학의 역사 북 리뷰를 맡은 조성웅 변호사입니다. 수사학의 역사라는 조금은 낯선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수사학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시기들,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그리고 이후의 황금기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평적 관망을 통해서 훌륭한 수사학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론적, 역사적 문맥을 이해하고 또한 수사학의 문학 외적으로 실용적인 근원을 확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 수사학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리스의 사고와 규범은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오며 서양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근본적인 개념들은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웅변술과 그리스 수사학 이론의 중요성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수사학의 의식은 최초의 수사학 이론, 연습 기본서가 출간되기 수세기 전인 기원전 5세기에 이미 그리스에서 싹트기 시작하여서 웅변술은 그리스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역사 작품들 또는 시편들 속에서 나타나는 연설들과 토론들을 통해 고대 그리스에서 수사학 연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되며, 또한 설득하는 연설이 어떻게 문학 생성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그 문학의 형성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은 가장 먼저 잘 떠오르는 것이 소피스트입니다. 그리스 수사학을 하면은 일상적으로 수사학을 생각하면은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사적이라는 용어는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기원전 5세기경의 코락스나 티시아스와 같은 수사학 이론이나 피타고라스의 이론 또는 심리 발현술 등을 받아들여 변형하는 과정에서 소피스트들의 업적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기인합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시민들 사이에서 소피스트라는 명칭은 문학, 과학, 철학, 특히 웅변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적용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소피스트들은 개인 교습 등의 일로서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소피스트는 고약한 평판을 얻게 되며 궤변가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피스트들이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피스트 가운데 프로타고라스는 대조법을 통한 논중부의 연결을 위한 효과적인 형태에 관하여 명쾌하게 설명을 하며, 고르기아스는 웅변술에서 문학적 즐거움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특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수사학 이론과 그 연습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산문 작가들은 이 산문 작가라는 직업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피고인은 판사들 앞에서 의무적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한다는 기원전 6세기에서 7세기경 가량의 그 칙령을 내렸을 때부터 이 산문 작가라는 직업은 존재하였습니다. 이 중요한 산문 작가로는 안티폰테, 리시아스, 칼시데의 이세오, 이소크라테스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논중법의 효능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문체의 적합성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고객의 심리적 상태나 사회적 지위에 맞는 문체로 변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연스러움과 변론문을 읽을 때 그 변사의 성격과 변론 성격의 일치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 수사학의 부정적인 견해들은 대부분 플라톤의 그 혹평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혹평은 고르기아스와 파이드로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플라톤은 수사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 논리학의 열렬한 옹호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수사학이 진정한 기술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 원리의 기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수사학자는 철학자가 추구하는 초월적인 진리보다 외적인 의견, 외모, 심지어 거짓말에 더 관심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파이드로스의 끝부분에 이르면 플라톤은 수사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진정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이 거론한 주제에 관한 진리를 배우려고 노력을 기울이며 담론에서
핵심 용어들의 본질적인 정의를 찾으려 노력하며 주제를 나누는 적당한 방법을 배우며 연설을 청중의 성격에 맞추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에게는 그저 말솜씨만 가르치는 수사학자들이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것이며 수사학을 플라톤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플라톤 이후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작가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에 대한 반발로 수사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스승 플라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에는 소피스트들의 이론에 대하여 플라톤과 몇몇 논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스승과는 반대로 반대되는 의견들을 변호하기 시작하며 플라톤과 달리 수사학을 진정한 학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목표는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과 소피스트들의 수사학 실천이라는 양극단으로부터 이른바 중용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 단지 말의 치장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논리학과 쌍벽을 이루는 사고의 학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수사학은 미학, 문학, 논리학, 심리학 그리고 윤리 개념들의 총합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수사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그 결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논리성을 중시하여 소피스트들이 청중들의 감정이나 정념, 즉 파토스를 자의적으로 불러일으켜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서 수사학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 위에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방식으로 에토스, 즉 화자를 믿었게 보이려는 방법들이나 파토스, 청중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더라도 로고스, 즉 논리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수사학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서양 문화의 스승입니다. 로마 수사학은 그리스 수사학의 원리와 개념을 이용하여 이것의 철학적 영역을 존중하며 그리스 수사학의 근본적인 내용을 로마라는 틀 속에서 매우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이 실제로 요청하는 것에 사고를 수능해 나갔습니다. 로마 수사학 작품들은 처음에는 그리스 작품들이 단순한 복사품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스와는 다르게 발전하며 때로는 그리스 수사학과는 대립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을 특수사항에 순응시키려는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그들의 체계는 고유성을 잃지 않았으며 더욱 번영하였습니다. 로마의 수사학은 교육적 모델 같은 총체화된 개념을 강화시키고 담론의 미학적 자질들의 설득하는 가치를 평가하였지만 그러나 학교 교과목으로서 수사학이 채택되면서 오히려 그 내용 면에서는 빈약하게 되었고 다른 학문과의 상호 협력적 성격을 포기하고 철학적 본질을 로마 수사학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수사학에 있어서는 키케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웅변술 연습과 수사학 이론에 키케로가 이바지한 그 공헌도는 그 질과 분량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사학사에서 키케로의 명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변론가에 대하여 브루투스, 변론가 이 세 가지 저술은 키케로가 수사학에 중대한 공헌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변론가에 대하여는 키케로 수사학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변론가와 주제 설정법, 배열법, 미사요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적 토대의 중요성 때문에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수사학의 규범적 개념과 철학적 제기 사이의 경계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가라는 작품은 산문과 운율의 이론사를 아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작품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미사여구법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두 측면으로 이 책은 설계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변론가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하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재능 있는 변론가, 명성 있는 수사학 선생으로서의 키케로가 수사학에 가장 많이 이바지한 점은 그의 이론적 저서들보다는 그의 담론들과 편지들의 법내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수사학을 결정적이고 비지성화하고 로마화하는 데
동원하였으며 특히 수사학의 대상을 확대 심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후로 수사학이 담론의 문식에만 특히 관심을 가지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 설정법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하는가 하는 미사여구법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점차 다른 학문과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과 철학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수사학이 쇠퇴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공화정이 붕괴하고 제국 전체주의가 공고해짐으로써 인해 민주주의가 쇠약해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거쳐 발생한 무기력증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로마의 교과목으로 학교 제도 내로 그 영역이 한정되어 버려 그저 담론의 기계적 제시와 수사학 이론의 습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수사학을 넘어 중세 수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추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으로써 미사여구법은 단지 수사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사학은 증거 제시의 문제가 아니라 작문과 문체의 문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글 잘 쓰기로 정의가 됩니다. 수사학은 구성 부분 중의 하나로 축소되는 경향은 당시에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를 지나 중세 수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추리의 중점을 두고 있음으로써 미사여구법은 단지 수사학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와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사학은 증거 제시의 문제가 아니라 작문과 문체의 문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글 잘 쓰기로 정의가 됩니다. 수사학은 구성 부분 중의 하나로 축소되는 경향은 당시에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학의 영역은 1차적으로 편지 쓰기 기술과 설교의 준비 및 전달의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중세 수사학에 있어서 기독교와 이교도 사이의 논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4, 5세기경의 그 문법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학의 기독교화는 이 학문이 후세대로 전파되는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구분점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의 논쟁은 완전히 이교도 문화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플라톤 사상의 일부분과 일치하며 언어의 속임 능력을 설정하고 신의 언어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초기부터 인간의 언어에 신의 언어를 대치시켰습니다.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설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관심으로 그는 수사학의 영역을 좁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이 중세 수사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보면 비잔틴은 고전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비잔틴 교육에서는 문법과 수사학 연구가 압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수사학 방법의 통달은 권력의 도구로 변모해버립니다. 이는 수사학 연구의 발달에 결코 이바지하지 못한 엘리트들을 특권 계층에 공고히 자리잡게 합니다. 여기에서 문체는 수사학의 본질적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였던 그 명백함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함이 수사학의 기본적 자질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세 문법 연구와 그 영역에서 보면 중세 기회들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중세의 문법이라는 용어에 부여되어 있던 의미와 그 학문의 영역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법은 바로 말하고 바로 쓰는 것 이외에 오늘날 문학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문법적이라 엄격하게 고려되는 문제들 이외에도 수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중세 문법의 복합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대로부터 출발한 수사학의 전통은 여러 작가와 교육가들에 의해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집니다. 수사학은 교회 설교 영역에서 설교기에, 그리고 주로 정치적, 행정적 영역 내에서 서간문을 다루는 구술기에, 작시의 수사학의 세 가지 형태로 기회로 받아들여집니다. 먼저 구술기에는 단순히 구술하는 것을 받아 쓰는 것만이 아니라 편집하고 심지어 시 작품들을 쓰는 것까지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술기에는 시적 산문의 체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작시술은 이 구술기가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교술은 설교기에는 비록 오랜 기원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교리의 출생, 전파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나타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강력한 수사학적 도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독서와
토론의 바탕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명령입니다. 이 기독교 전파 명령은 인종과 시대의 구분 없이 모든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을 추측해야 합니다. 이제 16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6세기는 중세 동안 문법과 논리학 다음으로 학문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수사학이 15세기부터 17세기의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압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인문주의 지적 교육을 위한 최고의 학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사학의 철정은 매우 다양한 본질로 이루어진 현상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쇄의 발명입니다. 이 인쇄의 발명을 통해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 등 고대 로마 작가들의 원작 복구 현상이 매우 인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는 논리학과 학문적 우월성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논리학 선생들은 논리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교육기관에서의 상황은 수사학 연구가 논리학 연구보다 앞서 나가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여러 학자는 개개 학문의 특수한 내용을 개정하여 두 학문의 절충을 시도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논리학을 수사학보다 우선하여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16세기 학교 교육의 소재로서는 수사학은 계속해서 논리학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로마의 변모를 갈망하고 있던 16세기 이탈리아는 라틴어 문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고전 작품들을 재생하려는 의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키케로의 변론가적 자질과 그의 이론, 그리고 키케로의 독특한 문체에 관심들이 모였습니다. 로마는 키케로의 문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렌체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에게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점차 종교적 색채를 가미하게 되며 로마와 스페인은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교회 성직자들과 중세 신학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17세기로 가게 되면 17세기는 수사학의 전반적인 쇠퇴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동안 출판된 수사학의 기본서들에 있어서 독창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은 명백하며 출판량도 16세기에 비하여 열세를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학 교육에 있어서 질적 하락의 기미가 엿보이는데 이 교육의 대부분이 예수의 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수사학은 바로크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7세기 바로크 문체에 대한 더욱 논리적인 바탕 때문에 형성된 과학적 문체가 탄생을 합니다. 여기서 내용과 표현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이른바 반수사학 인문주의 발전에는 언어의 정확한 사용법에 주력한 교육기관들의 창설이 그 한 몫을 담당합니다. 16세기 말부터 예수의 수사들의 교육과정은 큰 명성을 얻습니다. 그들은 인문학에 많은 비중을 부여하고 그 가운데서도 수사학을 가장 숭고한 학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종교적 설교는 예수의 수사들이 이바지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사학은 이성적 요소들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감각적이며 상상적인 요소들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관용들의 경우에 매우 전문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수사들이 설교에서 사용한 문체는 독창적이라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으로부터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전 세기부터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고전주의 경향은 고전주의적 공리를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의 퀸틸리아누스로 불리는 올리베르 파트로는 새로운 수사학을 만들어내려고 하였으나 그 시도는 별 성과 없이 단순한 도해로 그쳤습니다. 이후 수사학을 새로운 학문화하려는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규칙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미사여구 문체의 절정과 함께 간결한 표현의 수수함이 특징으로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베이컨에 의해 고무된 과학에 관한 관심이 과학적 문체의 창조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베이컨은 새로운 과학이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 가설에서 출발하여 인간 지식의 체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수사학은 지식의 구조 속에서 적절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리학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학의 임무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이성을 상상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베이컨은 생각하였습니다. 문체와 내용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꾸밈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즐거운 문체를 개발하기를
베이컨은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18세기 수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세기 교양 학문의 교육은 이전 세기만큼의 넓이와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럽의 주요 대학들과 학교들의 교과 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시학과 수사학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학과 수사학이 합병되는 바람에 18세기에는 고전 수사학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이 있었던 최후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세기 수사학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9세기 수사학은 수사학 이론서들을 괄목할 만한 출판량, 인식론 모델들과 당시 인문학의 교육 기준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 과학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사학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방법론적 발견 중 하나인 역사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이 기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주의는 인간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수사학의 문학화 현상이 일반화되었는데 이것은 인쇄와 책 보급 기술과 솜씨가 문어에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결과입니다. 비록 수사학과 시학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문학이라는 장르적 제목을 고수하는 이론서들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이제 20세기 수사학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기에 수사학이 쇠퇴하게 된 것은 실증주의 과학과 형태 논리학 그리고 실증 이론이 굉장한 인기를 얻은 것에 기인합니다. 많은 이론가가 설득 추론에 있어서 과학성을 부인하였으며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건설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진리로서만이 가능한 형식화에 대한 반항하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내용을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고 무시하였습니다. 수사학은 인위적이고 공허한 형식만을 공급한다고 평가받았습니다. 50년대부터는 신수사학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술적, 기납적, 과학적 학문으로 향하였습니다. 과학적, 학술성을 추구한 이 신수사학은 철학적, 법률적, 언어학적, 미학적 분야들, 예를 든다면 논리학, 해석학, 법철학, 미학, 시학,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천 이성과 재반 학문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현대 수사학은 담론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으로 이해되었으며 담론 구성에 대한 개념들의 대부분을 고전 수사학 이론과 명확하게 연결하였으며 특히 수사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을 부각하였습니다. 규칙에서 멀어짐, 애매모호함, 함축, 기이함, 원상복귀라는 다양한 개념에서 해설되는 이탈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20세기 동안 실행되어 온 대상의 축소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편수사학은 담론의 근본 장르들이 형성되는 상황과 의도를 고려하였으며 이것들을 설명하고 연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사학 역사의 개괄입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수사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변천에 관한 개론서적인 그림 것 같습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을 출발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글로써 설득하고 또 설득당하는 현재까지 분명 수사학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여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분명 외형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그 모습은 달라질지언정 앞으로도 계속하여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서부터 외형적인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또는 그 설득하기 위한 내용을 수사학의 범주에 다룬다거나 하여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설득하기 위함이라는 수사학의 근본적 사실 속에서는 그리고 많은 시간 속에서 치열한 고민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어쩌면 생소한 인물들 속에서 수사학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대로 내려가다 보니 여러 번 같은 글을 읽는 수고를 함에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함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과연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고도 불릴만하며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의 그 밑거름이 된 학문이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그리고 설교자로서 기독교의 진리를 청중들에게 진리로 설득함에 있어서 이 수사학의 역사는 꽤 풍성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